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못 받았다.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무너져야 만족을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 6월에 G7 주요 7개국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망신을 당하는 거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비웃고 지나가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런 식으로 또 초청을 못 받고 패싱을 당하면 결국에는 이 한국 국민들의 굴욕과 분노와 이런 감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초청국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탈리아랑 꾸준히 협의를 했지만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G7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여기에 한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뭐 K컬처뿐만 아니라 뭐 방역이라든지 진짜 그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국 때 진짜 해외 많은 그 세계 정상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한번 만나보겠다고 막 줄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 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된 셈 아닙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거는 G7 그러니까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는 아니다.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에 공식 발표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냥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학습을 했죠. 이 인간들 또 이런 식으로 대충 뭉개고 다른 이슈 또 던져가지고 그냥 시간 끌기 하고 그냥 넘기고 이러려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미 한 기사의 채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토화됐습니다. 이게 한 기사의 채팅의 반응인 거예요. 다른 기사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뒤집히는 거죠.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다시 후진국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런 얘기에 많은 공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총선에서도 심판했던 거 아닙니까? 뭐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모든 게 그냥 박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문제의 본질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도 결국 핵심은 대통령 문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언론에서 사라진 영부인 문제다. 지금 또 어디 뭐 쇼핑하러 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쉴드가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영업사원 1호가 해외 나가서 놀았다는 거 아니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영업사원 1호라면서 무슨 명함까지 만들어갖고 언플도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영업사원이 저런 식으로 성과 못 내고 망치고 다니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내 방향 틀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주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내 탓을 하냐? 저 어느 영업사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당장 지난 2년간의 성과였으면 그 자리 보존 못한다는 게 직장인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심지어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들 아는 내용 아니에요? 해외 나가면서 돈이란 돈은 죄다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차라리 해외 나가는데 나가갖고 그냥 술이나 좀 그냥 마시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가지고 뭐 의전도 엉망이고 다른 나라 가갖고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고 해외 언론에서 괜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망신당했다고 얘기 나오면 결국에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해외 나갈 거면 그냥 조용히 그냥 맛집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서죠. 이거는 정말 참담한 결과다. 그래서 외교 기조를 전환해라. 결국에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어 놓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더니 돌아온 게 뭐냐? 이거 맨날 패싱만 당하고.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사실상 배제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령 영업사원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럼 그동안 해왔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실패한 외교 안보 정책을 성찰을 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조를 전환하라는 얘기를 사방에서 했었어요. 진짜 보수 일각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오죽하면 조중동에서도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때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장난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대중관계를 희생시키면서 본인이 어떻게 언플 했었습니까? 막 미국, 일본에다가는 열심히 아부떨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거지? 심지어 반도체라든지 이 안보라든지 이런 거 챙기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리스크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노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국은 무너져 가는데 막 일본은 살아나고 있다.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아니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왜 지금 우리 반도체 공장을 막 미국에 짓게 만들고 해외에선 아니 우리 일자리를 국내에다가 늘려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외교를 하고 경제정책을 펼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앞서 보셨듯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이 해명을 하는데 이게 궁색한 변명이 아닌 뭐냐. 저런 식으로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 못 덮는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의 지금 분노가 쭉 쌓여와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하자. 그래서 4.10 심판의 날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와중에 드디어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지금 거의 2년 다 돼서 그동안 야당 대표를 무슨 피의자로 만들고 도망치고 심지어 조조참배라는 말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언론에서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떡하니 조조참배한다. 그 4.19 기념식 때 오전 8시에 윤석열 대통령 가고 그 다음 오전 10시에 2시간 뒤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등 그 야당 정치인들이 오니까 2시간 전에 계속 피해 다녔죠. 이런 식으로. 근데 24일 회동 보도가 나오자 이건 아니다. 정해진 바는 아직 없고 난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회동한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거고요. 그 보도 사실 아니다. 아직 만남의 날짜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오죽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을 안 해오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해왔으면 5분 전화한 거 가지고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야 대통령 바뀌었다. 와 드디어 정신 차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할 정도로 아니 전화를 한 번 한 게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릴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도 왜 눈여겨봤습니까? 아예 만남조차 안 하고 무슨 피의자 타령하고 그래놓고 본인 장모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게 주기적으로 만났으면 그때그때 그 건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고 이 각자의 얘기를 서로 주장을 100을 그냥 각자 관철시키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서로 절충안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거는 좀 조정을 해서 가장 급한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 지금 강조하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사람들 막 고물가에다가 금리 올라가지고 막 가계부채 문제 지금 막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문제 지금 장난 아니다. 진짜 살려달라 제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우리 내수시장 좀 살리고 이렇게 가자. 요게 가장 급하다. 다른 거 알겠어. 이건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급한 것들 처리하자. 요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건데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났으니까 그동안 쌓여온 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러니까 이 민생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갑자기 또 대통령실에서 뭐 총리 비서실장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추천권 그리고 뭐 국회 개혁, 개헌,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실책, 이 진상규명. 이거를 그때그때 본인들이 알아서 진상규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의혹을 해소를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쌓여있진 않았겠죠. 본인들이 다 쌓아놨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만나기는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뒤로 자꾸 밀어놨는데 5년 동안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만나야 되는데 마치 이게 제가 보면서 방학숙제 뒤로 밀어놨다가 마지막 날 언젠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날 계약 전날에 그거 거의 폭탄이 돼서 그거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되는 거죠. 감당 안 되면 그냥 그 숙제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실 테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냥 그때그때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감히 국힘 내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겠어? 들던데. 근데 들던데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싸움이 나는 거고요.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대통령실은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님이 아리백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이젠 이었던이죠. 한동훈 씨라든지 아리백을 모르면 어떠냐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제 영토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니 뭐 미래 세대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포퓰리즘을 막겠다 무슨 뭐 마약의 비유까지 하면서 별의 별소리들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아니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그것도 한 2달 그 사이에 1,000조 원 가까이 막 약속이란 약속은 다 해놓고 13조 아까워가지고 포퓰리즘 타령하고 막 이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꼭 뭐 무조건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논리적으로만 말이 되면 모든 게 다 정치에선 해결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게다가 국가 결산은 왜 또 법정 시한을 어긴 거냐?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 문제가 지금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4월 10일까지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일부러 미룬 거 아니냐? 근데 기재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법 위반은 아닌데? 법 위반한 거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세계관 자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야 이게 그래서 법을 어겼어 임마? 아니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이렇게. 그래놓고 이 야당 대표 유력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그 법이란 잣대로 심지어 그게 법에 딱 맞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무리수를 둬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 이러니까 민주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한 잣대. 아니 왜 누구에 따른 막 표창장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누구에 따른 방송국에서 갔는데 이미 봉사활동을 몇 달 뒤것까지 다 사인을 완료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대필 의혹 나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공정한 법의 잣대냐. 아니 잣대를 들이댈 거면 촘촘하게 들이댈 거면 좋다. 똑같이 들이대라. 아니면 그게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하면 살아남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냐. 어느 지도자나 어느 장관이나 정치인이 살아남겠냐. 그럼 좀 풀자. 뭐 그러면 알겠다. 그럼 같이 풀어야죠. 왜 한쪽에는 아예 흐린 눈을 넘어서 아예 안 본 눈을 해버리고 왜 다른 한쪽에는 이 촘촘한 걸 넘어서 만들어내기까지 하냐. 이거를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법에 위반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저들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처음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총선이라는 또 시간도 있었는데 그럼 더더욱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4월 10일 뒤로 미뤘더라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내 이걸로 성적 가지고 평가 받을게 라고 해도 모자랄 마당에 거꾸로 됐어요. 원래는 4월 10일 전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가 결산 이거 보면은 사람들 난리 나겠다. 심지어 이게 세부 사업별 내용은 공개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부터는 좀 그런 조항들을 좀 제대로 챙길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건 56조의 세수 펑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가 이미 낡아가지고 낙수 효과란 있지도 않았다.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할 때부터 신자유주의 외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거 기조에 맞췄던 뉴라이트 세력들 MB계 사람들이 죄다 들어오고 와가지고 갑자기 또 사라졌던 국정원 얘기가 언론 포털 막 뒤덮기 시작하고 무슨 뭐 좌파 간첩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서민 중산층들의 세금은 올리고 막 근로소득세는 늘어났다 그러고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장모의 가석방 논의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최은순 씨를 가석방한다면 너네 감당되겠어? 지금 보니까 뭐 그 한국갤럽이나 뭐 MBS 결과들 보면 뭐 20% 심지어 최저치를 찍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아니 총선 참패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너네 진짜 이거 감당되겠어?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무총리랑 비서실장도 못 구한다 그래갖고 별의별 사람들로 지금 감복이라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진영의 그 분열을 목적으로 던진 것 같은 얘기가 오히려 폭탄이 자기 쪽에 터졌어요. 폭탄이 아니 이거나 먹으라 하고 던졌는데 그 폭탄이 자기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태극기 세력들도 야 뭐야 이거 왜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난 2년 동안 쉴드를 치고 다녔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죠. 식물 정권 지금 됐는데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한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보여줬던 게 야당 탄압, 정적 탄압, 그냥 그 본부장 리스크 이것만 어떻게든 덮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건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최은순 씨가 과연 구치소, 형무소에 계속 있는 거 맞아? 이 질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료를 안 준대요. 아니 떳떳하면 뭐 특검을 받아라. 떳떳하면 검찰 와서 조사받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맨날 했던 사람들이 정작 아니 떳떳하면 자료도 못 줍니까? 자료 안 준대요. 그러니까 서영교 최고위원이 아니 자료를 법무부에서 공개를 해라.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의혹을 불식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최은순 씨 어떻게 있는데 구치소 형무소에 계속 있는 거 맞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포털에 많이 도배가 돼 있으면 보통은 이제 정치 저간여층들 입장에선 아 이게 중요한 이슈구나. 그러니까 언론이 사방에서 이 이슈를 다루는구나. 아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안 나오고 일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그 좀 소형 언론사에서 다루는 이슈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다른 언론이 안 받는 거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요일 오후 점심에 김치찌개 먹어. 이거를 만약에 모든 언론이 다 받아쓰고 포털에 내내 걸려 있으면 이게 중요한 이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 입장에선 별거 아닌 걸로 저거 물타기 하네. 그냥 넘어가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저관여층이나 평소에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이 세세하게 이슈를 따라갈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이런 걸 숙지하고 주의 알리는 거다. 최은순 씨 얘기가 이 내용이 언론의 포털에 도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폭탄을 자기 쪽에 던졌다 했죠. 서정옥 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층 내부의 반발이 아주 극심해. 그래서 막 전여옥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요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브레이크 뉴스라서 이거를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도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최경환 씨 얘기가 나옵니다.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씨가 비서실장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이런 제안이 왔었던 건 사실이다. 최경환 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전환한다는 거예요? 아 분위기 전환이 될 수는 있겠네요. 박근혜 그 정부 때 또 역할을 했던 최경환 씨가 다시 등장을 하고 실제로 한동훈 씨도 선거 기간에 박근혜 씨 찾아가가지고 무슨 뭐 의대 정원 논의까지 했다고 하고 갑자기 박근혜 씨 얘기가 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많은 분들이 전 국민이 알고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 뭐 그런 거라면은 알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또 거리로 나갈 준비를 아 뭐 그런 건가? 아 그게 아니고서야 무슨 분위기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추미애 그 당선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박영선 전 장관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쓴소리를 했냐? 협치가 기묘하다. 박영선 전 장관이 이런 멘트를 날리자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외국에 계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동안 협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님도 계속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대통령씨 좀 만나자. 대화 좀 하자. 계속 2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협치가 기묘하다? 아니 그리고 설령 협치가 기묘하다고 하면 이게 뭐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가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협치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대받아친 거고요. 그동안도 계속 그 국회가 대안을 낼 테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던 게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다. 근데 여기서 뭐 총리가 누가 오냐, 뭐 비서실장이 누가 오냐, 이거 가지고 뭐 협치를 얘기할 이유도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속았다. 이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도구역하고 또 막 세석 가지고 본인이 300석 가진 것처럼 엄프라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할 말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굳이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알았잖아요 다들. 알았는데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봤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모른다는 거는 모르는 대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알았으면 알았는데 지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만나자. 아, 연락 줘서 고맙다. 당연히 이런 입장을 내는 거고요. 만나가지고 진짜 그러면 그 민생회복 지원금 논의라든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아리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만남 자체가 의미 없다, 그냥 이런 얘기 자체에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만나지 않았지만 만난 것처럼 결과를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진심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번은 거절당하고 막 뒤통수 맞으면 두 번, 세 번 건네면 된다, 결국에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은 저는 생각이 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아니, 지금 6선 고지에 올랐는데 갑자기 이게 또 그동안 해왔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얘기 나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도 막 이런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 여성 국회의장 노리는데 이 남자가 태클 건다. 아니, 남자가 태클 걸든 여자가 태클 걸든 그리고 첫 여성 국회의장이든 뭐든 이 제목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국회의장을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능력 있고 자격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꼭 또 저런 식으로 이 남자가 태클 건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알고 보니 이재명 최측근.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튼 이게 누가 뭐 최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막 저런 식으로 친명 내전이다 이런 식으로 또 폭탄을 자꾸 던져가지고 이 안에서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적어도 저는 이게 친명이냐 아니냐 최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님 뵙고 딱 깔끔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권리당원의 승리다. 진짜 우리가 그 민주적 그 국민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앞선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다수의 권리당원 입장에서 좀 미진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점차 하나씩 시간이 가면서 개선을 해가는 거고, 이번 총선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리당원의 승리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서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 엘리트 소수의 정치인들이 다수의 무지한 그런 당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줄게. 내가 찍은 방향으로 그냥 가. 언론이 이렇게 나오잖아. 조중동이 이렇게 말하잖아. 눈치 보고 엎드려야지.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조중동을 어떻게 이겨?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 대거 날아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언론이 저런 식으로 친명 내전이네 뭐네 해도 다수가 추미애 국회의장 보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당원들의 마음, 이게 무섭다는 거를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추가적인 소식 좀 말씀드리면 5년 전에는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지킴이 유튜버가 됐죠. 하지만 요 뒤에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최후. 아,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 유명하죠. 네, 김상진 씨인데요. 그때 당시에 막 죽이겠다고 공개 협박했던 김상진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소식 모르고 넘어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원 심리전단, 여기에 민간 요원으로도 있었고요. 자한당 시절엔 그 추천 네이버 편집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네이버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한 포털이요? 네이버 다음에 포털은 공정하고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자유총연맹,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여기도 막 국정원 출신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 미디어 분과의 공동자문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활동을 했었냐 그러면 지만원 씨랑 5.18 희생자 유족들을 모욕하기도 하고요. 그 대검 그 윤석열 총장 응원합니다. 이 화환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것도 주도했던 게 김건희 씨 그 고모 아니었습니까? 그 김건희 씨 고모 김모 목사랑 김상진 씨가 그걸 또 주도했다고 알려졌죠. 그리고 그 대선 끝난 후에는 윤석열 팬클럽을 만들어요. 윤지사. 아, 윤석열을 지키겠다. 5년 전에 내가 단순한 비판 정도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수준이 아니야. 내가 죽이겠다. 내가 말이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키는 사람들이 돼요.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변화입니까 이게? 나는 누가 싫어. 예를 들어서 나 이재명 대표 처음에 못 믿었어. 나 비판한 거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인이 난 근데 지금 나 지킬래.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남들이 다 악마화하니까 나도 거기에 빨려갔다가 내가 근데 이제 벗어나야 돼.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그래서 지킬래. 나같이 오해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 이런 변화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그래서 저도 왜 이명박 씨를 옛날에 좋아하는 걸 넘어서 존경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는 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게 왜 하냐면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해보니까 나는 반대로 내가 그 심리전에 낚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계속 심리전 여론전을 강조하면서 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생각의 변화 차원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이게 떡하니 박제가 돼 있습니다. 이 단순한 비판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결론 구속 엔딩입니다. 구속 엔딩.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뭐 지키는 사람들이 되면 이러면 내가 이제 되겠지. 용서를 받겠지. 안 됩니다. 도주 우려 있다고 해서 법정 구속 당했고요. 요런 역사, 이런 역사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그런다? 아닙니다. 누구를 지지하냐 마냐,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게 왜 있고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과 글로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가가지고 막 죽이겠네 뭐네 하는 거는 저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만원 씨 얘기했잖아요. 지만원 씨 근황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야, 5.18 북한군 개입 얘기 타령하는 사람들 있죠. 주위에 이 소식 그냥 공유하면 됩니다. 굳이 그런 거 막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야 니가 말이야 지금 무슨 막 좌파 거기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무슨 막 종교처럼 너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마. 5.18 북한군 개입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요 기사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너도 요 엔딩 원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5.18 단체 등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거고요. 5.18 기념재단, 5.18 관련 3개의 단체, 유공자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11명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긴 겁니다.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광주에 북한군 특수군이 투입됐다. 일명 그 광수라고 하죠.
그렇게 지목한 유공자 4명한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씩, 그렇게 4000만원이고요. 그리고 5.18 재단 등 4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4000만원이죠. 이렇게 도합 8000만원이고, 또 고 김양래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그 유가족분들에게 1000만원, 그렇게 9천만원을 배상하게 된 겁니다. 앞서 그 김상진 씨는 이상한 헛소리하고 막 협박하다가 구속됐고요. 지만원 씨도 마찬가지로 헛소리하다가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또 특히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만약에 인터넷에 별도로 게시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냐? 회당 200만원을 계속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걸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시면 제보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민주당에도 일종의 제보센터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이 들어선 후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아셔서 그 국민소통위원회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최민희 이 당선인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내부 회의를 해봤을 때 좀 더 탄탄하게 보강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인력,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허위사실, 이걸 두고 또 성역화 타령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똑바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비판하라고, 노무현 대통령 싫다고 얘기하라고, 그거 상관없다고, 그거 니네들 자유 맞다고. 근데 무슨 MC 무현 타령하면서 이상한 소리들 하면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그냥 아예 인격을 모독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사자 막 명예훼손하고 사자 명예훼손하고 이런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재단 지금 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좀 더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물론 이게 뭐 내부 설득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 내부에 의지가 없어서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차차 어떻게든 해내고 나오고 싶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거기에 당분간 집중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런 제보센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만원 씨가 계속해서 저런 글을 어딘가에 올린다? 바로 제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종창이라는 사람, 보수 유튜버라고 저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보수 유튜버 맞습니까? 조국 대표한테 1000만원 배상 확정됐다고 하죠. 왜 이 결과가 나왔냐? 본인 유튜브 채널에 조국 대표 과거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씨의 1심 재판장을 만나서 식사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1000만원 결과 나온 거고요. 지난 2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순히 이 사람들만의 끝난 문제들이 아닙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YTN에서는 박지훈 변호사를 갑자기 자르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를 중용하고, 이런 문제들 끝난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권, 누나가 그 대통령실 가고 그 대통령 취임할 때 막 초청받고 막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까? 이번에도 막 개항을 해 출마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표를 10%를 뺏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뺏진 못하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 표를 10%를 어떻게 뺏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에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이렇게 쓰여진 옷을 입고 열심히 어그로 끌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오프라인에서도 저렇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척하면서 분탕을 칠 수 있다는 건 온라인에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아직까지 끝난 일들이 아니다. 저들이 과거 역사를 막 부정하고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끝난 문제를 다시 또 뒤집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막 교과서에서는 실리지 않는,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이게 예를 들어서 건국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지 이승만 씨에 대한 도넘은 찬양이라든지 우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동안 합의를 해놓은 내용도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장난질 치는 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는 저런 역사들이 기록되는 게 하나하나 기록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저렇게 이명박 씨가 악착같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이런 그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사모분들이 똘똘 뭉치는 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노사모분들에 대한 고립과 그리고 그 내부 막 분열 조장과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핵심이었다 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 승리한 게 정의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가는 역사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야, 승리한 게 정의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 여태까지 여기에 취해 있던 사람들, 거기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돈없는 그 사자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모든 걸 법적 대응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 좀 제보센터 같은 걸 일단 만들어서 하나하나 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법적 대응한다고 또 몰아가서 이런 식으로 맥락을 제거하고 말장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무현 성역화하려는 거다. 모든 걸 다 법적 대응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니까 민주진영 일각에서도 심지어 그 뭐 노무현 재단 뭐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내부에서도 근데 이렇게 다 법적 대응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법적 대응 다 그렇게 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혹여라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 조성이 되면 아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막자는 게 아니다. 비판을 할 거면 비판을 하면 되지 왜 사자 명예훼손 영역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유가족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현실 정치인들은 법과 제도로 싸울 거고 저는 이제 온라인 문화 영역에 다시 와서 여기서 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뭐 단체 같은 걸 하나 좀 만들어 볼 생각이기도 하고요. 단체라고 해서 무슨 막 거창한 단체를 만든다기보다는 좀 더 이 온라인 심리전, 여론전 이쪽에 또 같이 공부하고 뜻 맞는 분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가면서 계속 그리고 대중 강연 자리들 제가 특히 그 알림양이도 멤버십 희동이 분들 대상으로 뭐 영상 공개하고 제가 감사 인사 막 보답도 하고 오프라인 현장에는 구독자분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해서 그 이해찬 전 대표님이나 정준희 교수님이나 박시동 평론가님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강의 자리도 하고 그 마련하고 했는데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까 저는 좀 그런 활동들 위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공부도 하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